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왜 지금 다시 들레즈인가? 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이정우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사유한다는 것은 곧 들레즈와 대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한 문장이 바로 오늘 발표의 핵심적인 질문이자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들레즈는 단순히 여러 철학적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는 현대 사유의 근본적인 플랫폼이자 지평을 제공합니다. 들레즈는 현대 형이상학을 집대성한 탈근대 사유의 대표적인 사상가입니다. 그의 사상적 지평은 철학, 예술, 과학을 아우르는 모든 탈근대적 사유의 기반을 이룹니다. 우리는 그의 사상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현대를 제대로 사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사유를 경유해야 합니다. 이 발표는 왜 그의 철학이 근본적이고 포괄적이며 오늘날 압도적인 현실적 합성을 갖는지 논증하고자 합니다. 들레즈를 두고 많은 학자들은 우리 시대의 칸트라고 칭합니다. 이는 새로운 과학을 위한 새로운 형이상학을 제시했다는 의미인데요. 존 프로테비와 마크 본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레즈는 우리 시대의 칸트다. 칸트가 유클리드 공간과 뉴턴 물리학의 세계를 위한 형이상학을 제공했듯이 들레즈는 파편화된 공간, 뒤틀린 시간, 비선형적 효과들로 표현되는 현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철학적 개념들을 제공한다. 즉,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사유의 도구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칸트가 근대 과학에 상응하는 형이상학 체계를 제시했다면 들레즈는 현대 과학에 상응하는 물질의 형이상학을 구축해 보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근대 시대에는 유클리드 기하학과 뉴턴 물리학이 지배적이었고 이에 상응하는 것이 바로 칸트의 형이상학이었습니다. 하지만 탈근대 시대에는 자기조직화 이론, 복잡계 이론, 비선형 동역학, 그리고 양자역학과 같은 새로운 과학적 발견들이 등장했습니다. 김재희 철학자의 말처럼 칸트가 근대 과학에 상응하는 형이상학 체계를 제시했다면 베르그손과 시몽동을 거쳐 들레즈에서 만개한 표현적 유물론은 현대 과학에 상응하는 물질의 형이상학을 구축해 보였다는 점에서 그의 사상적 중요성은 더욱 부각됩니다. 들레즈의 사유는 철학에서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일으켰다고 평가받습니다. 그의 차이의 철학은 새로운 것, 즉 차이의 문제를 더 이상 형이상학의 주변부 질문이 아닌 존재 그 자체에 대한 1차적인 규정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철학 내에서의 근본적인 전복을 의미합니다. 데니얼 스미스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비유클리드 기하학들과 새로운 대수학을 따라서 발산적 계열들에 대한 적극적 이해를 되살리는 일은 현대 수학에서 그 자체 일종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보여주고 있다. 들레즈의 차이의 철학은 철학에 있어서 그 자체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보여주고 있다. 들레즈는 단순한 철학자가 아닌 위대한 통합자로 불립니다. 그의 사유는 철학에만 머무르지 않고 분과 학문의 경계를 끊임없이 넘나들며 이질적인 영역들을 창조적으로 연결하고 종합했습니다. 그는 사회사상에서는 마르크스와 프로이트를 종합하고 철학과 과학, 철학과 예술의 관계를 깊이 천착했습니다. 나아가 서양 비주류 사상과 동양 전통 사유까지 아우르며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꿰뚫는 사유를 펼쳤습니다. 이러한 통합의 구체적인 예로 들레즈는 펠릭스 과타리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자본론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과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을 종합한 결과물입니다. 그 결과물은 욕망과 생산이 얽힌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해명하는 가장 독창적인 사회사상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들의 작업은 오늘날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사상적 발판을 제공합니다. 들레즈의 사유는 서구 사유의 정점을 보여줌과 동시에 동아시아 철학과 놀라운 친화성을 보입니다. 일신교 중심의 서양 주류 철학과 달리 서양 비주류 전통을 계승한 들레즈의 사유는 유불선과 기공도 등 동양 사상과 깊이 공명합니다. 이정우 교수의 말처럼 들레즈는 서구 사유의 정점을 보여주며 동시에 동아시아 철학과의 접점을 보여준다. 동양의 융합적 사유와 들레즈 철학의 만남은 세계를 선도할 새로운 사유의 창발 가능성을 엽니다. 들레즈는 마치 현재의 예언자와 같습니다. 그의 철학은 디지털 네트워크와 인공지능 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탈주와 탈영토화가 일상화된 현대 사회에서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가 흔들리는 오늘날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유용한 존재론적 언어는 바로 들레즈에게서 나옵니다. 디지털 네트워크, 인공지능, 알고리즘 권력,
그리고 비인간 행위자들의 부상과 같은 현상들을 그의 철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들레즈의 철학은 고전적인 인간 중심적 주체 개념을 넘어섭니다. 그는 인간을 넘어 비인간 행위자들의 세계를 사유할 것을 제안합니다. 디지털 네트워크, 인공지능, 알고리즘 권력이 지배하는 오늘날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존재론적 언어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의 철학은 인간, 기술, 자연, 알고리즘 등 다양한 비인간적 행위자들이 서로 얽히고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현실을 사유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들레즈는 오늘날 철학자들 중에 철학자라는 최상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정치한 논리와 해박한 철학사적 소양을 바탕으로 독특한 존재론의 세계를 펼치고 다른 한편으로 헤겔-마르크스의 변증법 이래 가장 인상 깊은 사회-역사 철학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들레즈의 사유는 이 시대 사유의 극한, 아니 그 너머의 극한을 보여줍니다. 인류의 모든 담론적 성과는 형이상학에서 집약되고 초극되는데 이 형이상학이 바로 사유의 극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형이상학을 대표하는 철학자가 바로 들레즈입니다. 따라서 향후 사유의 발전은 들레즈가 연 지평을 넘어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사유 자체가 사유의 극한의 극한인 것이죠. 이는 철학의 종말이 아니라 사유가 펼쳐질 수 있는 가장 크고 넓은 지평을 구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모든 길은 들레즈로 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들레즈 이후의 주요 사상들은 그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연 문제의 장안에서 작동합니다. 객체지향 존재론, 신유물론, 그리고 행위자 마이너스 네트워크 이론 같은 사유들은 모두 들레즈적 문제 설정 위에서만 가능하며 그가 연 문제장 내부에서의 국지적 재배치에 가깝습니다. 그의 철학이 현대 사유의 근본적인 토대이자 바탕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더 이상의 철학은 없습니다. 존재는 차이에 의한, 힘에 의한, 욕망에 의한 무한 생성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사유의 발전은 들레즈의 사유를 극한으로 하는 상대적 타령 토화일 뿐입니다. 현대인에게 들레즈는 의도하든 아니든 피할 수 없는 사유의 조건 그 자체입니다.